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수확기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는데요. 지금 쌀값 안정화에 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애들 성적하고 월급 빼고 다 이제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쌀값도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지 쌀값은 이제 1년 전과 비교했더니 한 25%,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지금 뭐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락폭을 봤더니 1977년 관련 통계 시작한 이후로 거의 뭐 45년 만에 반세기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쌀 생산량은 2020년 1년 전과 좀 비교를 해봤더니 한 10%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1인당 쌀 소비량을 좀 비교해봤더니 2000년만 하더라도 한 93kg, 우리 쌀 한 가마니 있죠. 그 한 가마니가 한 6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 반 정도를 먹었다면 지금 지난해의 경우에는 56.9kg이에요. 쌀 한 가마니를 채 먹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밥 공기가 한 2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하루에 밥 몇 끼 정도 드세요? 밥은 뭐 한 2끼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의 2배 이상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마 공감하실 텐데 네. 이 200g 한 공기 평균 이걸 한 공기를 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네. 대신에 뭘 먹느냐? 대신에 밀가루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전 사태 나면서 밀가루 가격은 계속 치솟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은 한국인은 밀가루 심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쌀 수확하는 수확철인데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사들여서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쌀을 사서 시장에 푸는 게 아니라 보관하면서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보관 비용이 드는데 네. 기존의 공공 비축 물량이 더 있어요. 비슷한 물량이에요. 45만 톤. 여기다가 쌀 수확기에 새로운 쌀, 햅쌀 45만 톤 합치면 거의 90만 톤에 가까운 쌀을 매입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일단은 공급이 줄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공급되는 쌀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쌀값은 올라갈 거예요. 네. 앞서 쌀값이 1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는 이번에 시장 격리 조치로 인해서 쌀값이 적게는 한 13%, 많게는 18%까지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격리시켜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네. 보관 창고가 필요하죠. 이거 팔릴 때는 이거 묵은 쌀이 돼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도정용, 굉장히 가공용으로 팔리거든요. 그러면 원가의 한 20, 30% 수준에서 팔린다는 이 역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격리해서 사서 보관하고 매입해서 보관하는 비용만 한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여당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물론 뭐 이번 국회에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예상보다도 3% 이상 초과 생산된 쌀 혹은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 이상 떨어지게 되면 네. 과잉 생산된 쌀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겠다. 그래서 시장 격리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부들이 쌀값 급락에 굉장히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서 제가 올해만 쌀값 이제 격리해서 매입해서 보관하는데 얼마를 쏟아부어야 돼요? 정부 예산이 1조 원이에요.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수확한 쌀 가운데 초과돼서 정부가 사들인 매입한 금액이 37만 톤, 거의 한 8천억 원 가까이를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미 50만 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농부들은 좋겠지만 이 쌀 과잉 생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조 단위 예산이 좀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야가 공수가 좀 바뀌었어요. 민주당도 늘 이 법을 지난 정부 시절에는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산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돼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야당으로 됐으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겁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합니까? 사실 쌀 시장 격리라는 건 고육지책이거든요. 네.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최후의 안전망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아니 밀가루 소비가 증가하는 거 대신에 네. 쌀 소비 증가를 촉진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근본적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식습관을 좀 변화시켜야지만이 중장기적으로 해법이 될 텐데 이건 근데 실패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가 네. 줄어드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두 번째인데 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소비 패턴에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맞게끔 쌀 생산량을 다른 작물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뭐 수입을 거의 99%에 의존하는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콩이라든가 네. 옥수수라든가 다른 작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게 되면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밀의 경우에는 거의 수입산이 99%예요. 네. 그리고 콩도 보니까 63%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쌀 제외하고 쌀만 99%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있을 뿐 나머지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률이 두 자릿수에 참 밑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쌀이 식량 안보, 먹거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수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아마 이제 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거대 뭐 이제 쌀 생산 국가들과 기업농들과는 우리가 경쟁이 사실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조금 쌀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있는 좋은 작물, 더 나은 작물을 좀 재배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농업의 어떤 구조 개편에 오히려 더 정부의 예산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 또 가스 요금이 이제 이번 주에 결정되는데 일단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관심은 인상 폭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늘 와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큽니다. 네. 당장 이제 뭐 교통비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전기요금 몇 번 인상됐죠? 네. 몇 번 인상됐어요? 앞서 두 번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요금 2번 인상했어요. 네네. 가스요금은. 가스는요. 응.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으셨으면 제가 커피 사려고 했어요. 네. 커피는 탕비실에서 각자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기는 올해 3번 인상이 예고돼 있고요. 가스요금은 4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3번 인상이 된 거예요. 가스요금은. 그러니까 1년에 아니 3-4번 국민이 봉도 아니고 네. 도대체 왜 이러느냐. 9월 기준 한전은 전력을 전량 이제 사다가 공급하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킬로와트당 230원 만들어져 수입해 와서 230원에 수입을 해와서 지금 12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족족 반값 세일이기 때문에 적자라는 거예요. 네.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14조 원이 넘었고요. 연말 가면 30조 원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이라는 건 공기업이면서 해외에도 지금 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미국 네. 증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이 좀 어떻게 하면 이 한전의 적자를 좀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전기요금 결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한전이 이제 수입과 수출을 맞춰서
이제 이 정도는 이번 분기에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올리면 네. 그걸 산자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형태예요. 근데 굉장히 전기요금 복잡합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요. 이 기준 연료비, 전력량 요금이 있고요. 기후 환경 요금이 있고 연료비 조정 요금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올 4월에 킬로와트 시당 6.9원이 올랐고요. 7월에는 5원이 올랐습니다. 10월에는 4.9원 오르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이 10월에 4.9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전의 경우에는 지금 원유 수입과를 좀 감안을 해봤더니 전기 수입과를 감안해봤더니 킬로와트당 50원 정도는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네. 산자부가 그 무슨 말이냐. 이미 7월까지 올해 인상분 다 썼거든요. 그래서 4.9원 이상 올리기 어려우니 산자부는 그래 5원은 킬로와트당 연간 상한폭이 5원이니 한 10원 정도 올리자라고 기재부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재부는 지금 당장 물가를 관리하고 있고 10월에 물가 정점을 얘기했는데 공공요금을 이미 예상됐던 것 폭 이상의 2배로 올린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4분기 이제 전기요금이 결정이 돼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고심이 클 거예요. 아마 기재부가 결정적으로 이제 승인하는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행 제도를 좀 유지하는 선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올려도 뭐 굉장히 미미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4번 올렸다 그랬잖아요. 10월까지 합치면. 네. 근데 7월에만 7% 인상돼서 가구당 한 2,200원 정도 부담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국제 LNG 가스 요금이 지금 2년여 만에 35표 올랐어요. 네. 35표 올랐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요금 인상분 그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모든 에너지는 우리 달러로 들여와요. 네. 원달러 환율이 15%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7월에 가스요금 인상폭보다 10월에는 더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서 7월에 7% 인상을 했는데 이보다 더 인상이 되면 가구당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요금이 3,000원 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한전의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가구당 요금을 8만 원 더 올려야 된대요. 네. 8만 원 요금 폭탄 수준인데요. 부담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킬로와트 시당 260원의 적자 요인이 발생했으니 이걸 한꺼번에 반영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10원을 요구했던 거였고 네. 아마 이 얘기는 뭐냐? 4분기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으면 두 개 공기업이 위험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한 요금을 우리가 메꿀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후세들한테 좀 떠넘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게 소장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비싸게 사와서 좀 싸게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 발전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민간 발전에서 비싸게 사오는 걸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전은 발전 자회사가 있어요. 남동발전을 비롯해서 7개 자회사에서 전기를 사와요. 네. 근데 그 발전사들의 경우에는 원가 이하를 안 팔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흑자예요. 네. 그 흑자 구조를 좀 막아보자. 그러면서 내부구적으로 한전의 이 해외 자구적인 노력. 야, 니네는 보니까 뭐 억대 연봉자들도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고 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임원들의 경우에는 임금 동결 그리고 이제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적자가 너무 많아서 얼마 안 돼요. 그 자구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모색이 되고 있느냐. 우리 전기의 사용량 절반은 사실 산업용이에요. 네. 55%가 산업용으로 쓰고 있고 가정용은 3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금 원가 이하로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걸 좀 더 올리는 방안 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월 3,000원 정도 이렇게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 이 취약계층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 바우처 제도 사실은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서민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난방을 해야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난방기구를 틀지 않게 되면 손이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세하신 분들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뭐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어느 정도 이제 전기 요금에 죗값 내고 쓰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불편한 진실은 뭐냐? 지난해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다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들 가운데 전기 요금이 한 밑으로 세 번째 정도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좀 유도하는 캠페인도 같이 벌인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네.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3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좀 증시가 좋지 않죠. 엄청 좋지 않죠. 지금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이 사실 올 3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이제 그 주식시장이 쪼그라들었느냐.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이 620조 원 가량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이 종목들로 보면 이제 국민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다 이제 국민이 정말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사이에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무려 16조 원 넘게 순매도했어요. 네. 근데 연준이 긴축으로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 완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주가 약세,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이후로 미국의 증시 전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 고점 대비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가 같이 뭐 같은 날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13개 국가가 같이 금리를 올려가고 있거든요. 절대 달러 자산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흔들리는 시장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네. 체크 포인트는 과연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 경제 후폭풍, 경기 침체가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연준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1년 이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연준이 아무리 올해 연말 이제 기준금리를 4.4%까지 내년에 4.6에서 5%까지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로드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 지표 가운데 이제 물가 지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 실업률 지표를 봐야 돼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지, 공격적인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이 증시의 변동성이 얼마나 좀 커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라든지 국내 투자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뭐 심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난해는 그나마 서학개미들은 괜찮았거든요.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증시는 좋았으니까. 근데 올해는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 주식을 사서 팔고 다시 달러로 환전할 때는 환차 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매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국인 증시 비중이 한 34% 선이었는데 지금 30% 비중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오직 달러, 스트롱 달러 상황에서 주가 변동성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 앞서 저희가 이제 이 외국 기관들, 큰 손들의 이제 증시 전망을 좀 보면 지금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 증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앞으로 5개월간 S&P 500 지수가 3020선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한 18% 넘게 떨어질 수 있다.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바닥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진바닥이 아니다. 밑에 이중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모건 스테인리도 비슷합니다. 침체가 심각해지면 S&P 500 지수는 이제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즉 한마디로 뭐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거품이 빠지지 않는다면 네. 증시에 의미 있는 상승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증시가 잠깐 반짝 상승할 수 있어요. 네. 계단식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W자형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해외 증시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차트를 이렇게 쫙 펼쳐보면 전부 울고 있는데 그 인도 펀드 시장만 웃고 있습니다. 그건 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러시아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이번 아마 이제 그 굉장히 혹한기에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이 다 안 좋은데 역설적으로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거나 네. 쌀 자금률이 높거나 이런 기업들 수혜를 받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러시아나 인도가 좋아 보이는데 네. 이게 펀더멘털리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일시적으로 이제 증시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거기가 이제 빠지지 않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이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통계뿐 아니라 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도 집값 하락폭, 전세값 하락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기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한 달 전과 대비해서 0.16%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네. 서울 집값도 한 달 만에 0.08% 떨어져서 두 달째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역시 이번 달에 0.1% 하락해서 지난달보다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KB 부동산의 가격 전망 지수는 어떤 거냐? 전국에 있는 4천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물어봐요. 네.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이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선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선도하는 아파트 50지수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 후행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늦게 더디게 반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락 초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실거주를 좀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 부동산 경매는 좀 어떻습니까? 경매 시장도 사실은 찬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네. 경매도 어차피 경제는 심리라고 전반적으로 금리, 경매 대출 받으시면 경매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조차도 잔금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도 주택담보대출 30년 모기지금리가 6% 넘어섰고요. 우리는 지금 7%에 육박하고 있는데 연말 8% 선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저렴하게 샀다 하더라도 금융비용 부담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경매 시장에서도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가 선호한 지역, 굉장히 알짜 지역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매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